자, 유능길의 완장 시작하겠습니다. 완장은 1980년대 발표된 유능길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완장의 주인공이 이제 종술인데요. 이 종술은 완장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1980년대 사회상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한국 현대사의 아픔,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종술이 이제 저수지에서 저수지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직으로 취직을 하면서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완장을 차고 사람들에게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재미나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교과서 그 수록 부분은 땅 투기로 성공한 최 사장이 저수지 관리를 종술에게 맡기는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장편 소설이고 현대 소설이며 풍자적, 해학적, 향토적, 비판적 이런 모습이 보이고 독재 정권이 횡포를 부리던 1970년대, 80년대 한국 전라북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완장에 의한 폭력으로 일제시기 헌병의 완장, 공산군의 완장, 저수지 관리인의 완장 이렇게 그 완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소재인 완장을 통해서 권력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전라도 방언들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강조하면서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 어리석은 행동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한국 문학의 어떤 해학성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는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이 이공리의 판금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든 후 이 이장 익삼을 통해 알게 된 동네 건달 임종술에게 저수지 감시 원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운수 불길해서 잠시 잠깐이 이런 총구석에 치맥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십비 보들 마시오. 자, 여기 이제 사투리들이 많이 쓰였죠. 호락호락 십비 보들 마시오.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보지 마시오. 에이 여보셔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가 개우 5만 원짜리 꼴모심 푼수백이 안 되는 거 같소. 자, 꼴모슴 뭐 뗄나무나 뭐 꼴을 베는 일을 하는 어린 모습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소. 자, 나 임종술이 이래 배워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가장 들어본 사람이요. 자, 이런 어떤 표현들 보면 해학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한껏 높이는 종술의 이제 허풍의 이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공연한 허풍이 아닌 사실이었다. 동대문의 시장 바닥에서 처음에는 목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포장마차를 할 때라든지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에 손을 대기까지 종수는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좌우간 사장님 소리를 곧장 듣곤 했었다. 자, 딸 하나를 낳아놓고는 호남 지방의 야산 개발 사업이 한창인 무렵에 마을에 가끔 나타나던 측량기사 보조원인지 뭔지 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나 버린 마누라까지도 처음에는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었다.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그가 한때 단골로 드나들던 맥주홀이었다. 자, 무작정 화를 낼 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쨌을망정 시방은 사세에 따라 따를 줄 알아야지. 알았어야 장차 또 늘품수가 생기는 법이지. 자, 여기서 늘품수는 늘품의 방언으로 앞으로 이제 좋게 발전한 품질이나 품성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셔. 자, 저수지 감시원 일을 지금 하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술이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칠 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힘입어 익삼씨도 다시 설득에 나섰다.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 하는 짐에 비단 잉어에다가 월급 봉투를 암양해서 한목에 같이 낚고도 올리겠네. 자, 이제 비단 잉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비단 잉어도 잡을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일을 하니 월급 봉투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목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삽자루 들고 땅뛰기 하는 배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차고 물 가상이로 가장자리로 왔다 갔다리 하면서 완장요. 자, 갑자기 이제 완장이란 말에 종술이 태도가 확 변화가는 계기가 되죠. 자,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자, 완장이란 말이 지금 종술이 깜짝 놀라면서 뭔가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데 이 완장이 이제 권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종술의 아버지도 그런 완장의 어떤 맛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유교 때.
자, 종술의 천지스런 질문에 최 사장은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은 너토른 웃음을 호탕하게 터뜨렸다. 자, 이 사람아, 팔완장 말고 기저구 멘치로 상추리에다 차는 완장이라도 받는가? 자,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자, 이렇게 지금 장난처럼 완장을 기저귀 차듯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게 해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본래 잽싼 데가 있는 최 사장이었다.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란 말에 놀랍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간파하고는 쥐란 놈이 곧간 벽에 구멍을 뚫듯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제 최 사장이 이제 그 성격, 약삭빠른 성격이 나타나는데 종술이가 완장이란 말에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여기를 이제 공격하겠다. 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삘건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줄 작정이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너훌거리는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자, 이 완장은 종술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에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들,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 미군 부대나 양색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건을 상인들한테 중개하던 시절, 그리고 똑같이 전매법과 관세법의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다툼 끝에 상대편의 밀고로 뒤가 구린 미제 컬러 텔레비전을 운반하다가 체포되어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을 몸으로 때우던 시절. 점점점. 자, 여기까지 보면 종수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어떤 단속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힘겹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이제. 자,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종술은 속수무책으로 반감만 하고 있었다. 아들한테서 저수지의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 모레인 우남댁은 3년 묵은 채증이 내려앉은 듯한 상쾌함을 맛보았다. 자, 이제 이 아들이 저수지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 들은 이제 어머니죠. 우남댁은 어머니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동네 강부잣집 유채밭에 날품으로 옷걸음을 주고 오는 길인데, 자, 그렇게 이제 날품으로 하루 일을 하고 이제 오는 길인데 쌓인 하루의 피곤이 말끔히 가시는 기분이었다. 월급 5만 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 삭신이 뒤틀리지 않은 한은 늙어 죽는 날까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손녀 하나 있는 것 자기 손으로 거두기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우남댁 어머니의 헌신적인 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무보수로 일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었다. 문제는 사람의 된됨 위에 있었다. 자, 4대 육신 나무랄 데 없는 장정이 반거충이로 펀둥펀둥 먹고 대학 다니면서 사시장성 말썽이나 질러 쌓는 통에 동네 안에서 그나마 밥줄 이어 나가기도 차츰 점직해지는 판국이었다. 부끄럽고 미안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종술이 건달짓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을에서 참 살기가 좀 그랬었는데 눈치도 보이고 뭐 어떤 완장을 차고 번듯한 어떤 일을 한다니까 기분이 좋으셨던 거겠죠. 자, 남들한테 손가락질만 안 받고 살아도 감지덕지 황감할 지경인데 거기에다 또 취직까지 했단다. 망나니 외아들한테서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효도인 셈이다. 이렇게 이제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질이도 호러미에 속을 썩여온 자식이 아니던가.
아들의 취직 소식에 기쁨을 맛보는 우남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든 않든 만침 허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 쐬기 겸 대복붓, 자 대봇뚝, 자 이게 대보의 방언이네요. 대보는 큰 물뚝을 의미하고요. 큰 물뚝 여기서나 서수시를 의미하겠죠. 자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여간만 큰 것이 아닌 줄 익히 아는지라 종슬은 그 기쁨을 더욱 배가시킬 요량으로 대수롭지 않은 저 무심히 짓거림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우남댁의 귀에는 그 말이 결코 무심하게 들리지가 않았다. 결국 애당초 의도했던 그대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고만 셈이었다. 자, 극적인 효과이긴 했으나 우남댁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무엇이야 완장이요? 자, 완장이란 말에 깜짝 놀란 우남댁. 자, 왜 그럴까요? 종수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남댁은 그 완장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자, 예, 여구 요자 왼팔에다 감시원 완장을 저건이 두르고 손실을 돌기로 했구만요. 그냥 맨몸뛰기로 단속에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십비 보고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까요. 그제서야 종수는 자라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매기 주둥이를 희죽거려가며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자, 어머니가 놀라는데 지금 이 아들 종수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어리숙한 모습을 통해 해학적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매 시상에나 네가 완정을 다둘러야 그깟 놈의 것 쇠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디요 뭐. 너무 놀란 나머지 우남땡은 눈앞이 다 캄캄했다. 이게 이제 뭔가 공포죠. 종술은 기쁜 대비해서 이 어머니는 굉장히 공포감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한번 봅시다. 처음 맛본 기쁨이 마을 회관 옆 공동수도 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느낀 놀라움은 널금, 저수지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었다. 대체나 이 노릇을 어째야 옳단 말이냐. 너 그것 안 두르고 감시원 할 수는 없겠냐? 자, 이게 완장을 되게 싫어하는 느낌이 들죠. 자, 당치도 않는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들더러 언제까지고 개망난이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A차 엄니는 동네에서 사람 대접 좁게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어영 못마땅해요. 자, 이러면서 왜 그러시나 어머니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완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자, 돌아가신 양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자, 어머니가 이제 공포스러워했던 이유가 나와 있죠. 돌아가신 양반,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완장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습니다.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심정을 대강은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 지 핏줄 탓인갑다. 그 완장하고 이 완장은 엄연히 승질부터가 다르단 말이오. 홧김에 종수는 그의 또 목리를 부리고 말았다. 자, 목리,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의미합니다. 자, 새 출판이 약속된 날 그 삼삼한 기분에 걸맞게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고 자, 단단히 작정한 바 있었으나 케케묵은 생각으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분이 많이 나빴나 봐요. 종소리가. 자, 알았어. 너 허구 잡는 대로 하거라. 언제는 네가 이애미 말 듣고 일판 꾸미는 자식이더냐. 자,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늘상 하던 버릇으로 눈자위가 또 허옇게 뒤집혀지려는 아들을 보고 우남댁은 황망히 막설을 했다. 자, 이 성격을 알 수 있죠. 눈자위가 허옇게 뒤집어지는 아들, 굉장히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생을 통해서 우남댁이 맨 처음 완장하고 맞닥뜨린 것은 외정 말기 일제시대죠. 남원에서였는데요. 그 전에도 더러 완장을 구경하긴 했으나 그것이 그렇게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인 줄은 그 무렵에야 비로소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일본 헌병들이었다. 그들이 차고 다니는 하얀 바탕의 빨간 글씨로 헌병이라고 적힌 완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1910년대 그 헌병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들을 억압할 때 그 완장을 차고선 그 억압을 했었나 봐요. 자, 그때 이제 안 좋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식구들의 1년 양식을 공줄로 거저 빼앗길 수는 없다며 남편은 쓰지 않고 비워두던 건너방의 구들장 밑에다 깊은 굴을 파고 그 속에 나락 펴져 가마들을 감춰두었대요. 이제 일제의 수탈이 굉장히 심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누군가의 고자질로 발각되었고 곡식은 곡식대로 압수당하고 우남댁은 남편과 함께 또 헌병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유남댁은 그래도 여자의 몸이라서 귀싸대기 몇 대 얻어맞고 구둣바길로 몇 번 걷어차인 다음 풀려날 수 있었는데 남편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죠. 해마다 얻은 수출로 보아 나룬 감춘 나락이 그것뿐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다른 곳도 데려고 계속 족치는 바람에 그는 아주 혼쭐을 당했다. 단단히 혼을 났다. 자, 콧구멍으로 고춧가루 물도 마시고 꽁꽁 묶인 다리 사이에 끼운 강목으로 줄이도 틀리고 하는 사이에 그는 누가 헌병대의 밀정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름 아닌 박가였다. 전에 언젠가 몹시 가뭄이 들었던 해에 박가하고 험악하게 물꽃 싸움을 이제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 물꽃살은 이제 물을 먼저 이제 자기네 논이나 밭에 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한 거였는데요. 그때 그는 박가의 허벅지를 삼날로 찍어서 싸움을 끝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며칠간의 닭달질로 남편은 초벌주검이 되어 헌병대에서 경찰서로 넘겨졌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구류를 산 다음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헌병대에서 손가락 사이에 굵은 막대기를 끼우고 마구 비트는 고문을 받아서 남편의 오른손은 이제 불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때문에 남편은 박가한테 더욱 이를 갈았고요. 복수를 하려고 했겠죠. 복수심에 불탄 남편은 우남댁은 극구 말렸고, 자, 완장을 찬 일본군 헌병이라면 생각만 해도 이제 몸소리가 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헌병대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조선 사람들이 같은 조선 사람한테 심하게 굴었었는데, 자, 동족끼리 이렇게 했었는데 우남댁은 그들이 일본 헌병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손발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완장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더 커졌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우남댁이 완장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게 된 그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해방이 되자 남편은 눈에다 불을 켜고 박가를 잡으러 나섰다. 그러나 박가는 어느 구멍으로 숨어버렸는지 종족이 묘연했다. 우남땡은 제때 알아서 몸을 피해준 박가한테 차라리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남편이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한 사람 같았기 때문이죠. 이제 복수에 이제 불이 붙어서 눈에 불을 켜고서 이제 찾아다녔나 봐요. 자, 해방을 맞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우남댁의 뇌리에서는 완장의 악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람땡은 여전히 완장이란 물건을 절대적인 권세의 상징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지 간에 남편이 꾀하고자 하는 피해 보복은 남편을 또 다른 완장한테 내맡기는 결과가 될 것 같았고 그것은 곧바로 한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불행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자, 첫 아들하고 4살 터울로 우남땡은 이제 둘째 아들 종수리를 얻었죠. 지금 이 주인공인데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나란히 낳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우남댁은 임시가문 며느리로서 이제 구실을 다 한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얼마나 건방진 생각인가를 갑자기 깨달으면서 자신의 자발머리 없음에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음에 자, 금방 후회를 느꼈다. 자신의 행동한 처지를 시샘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을 것만 같아 늘 자식 자랑을 삼가고 스스로 근신하는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다시 마음을 잡고 불구에 오른손을 망정 열심히 놀려 자작농사로서의 살림을 실속 있게 꾸려나갔다. 적어도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아무런 불길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러나 6.25 사변, 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 이것이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은 두 번 다시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체험이라고 얘기하나요? 자, 그것이 결국 우남댁 하는 데서 소중한 것을 전부 말짱 휩쓸어 가버렸다. 자, 완장과 함께 찾아와서 완장과 함께 물러간 우남댁의 6.25는 그것이 한 번 떠오를 적마다 반드시 침을 3번씩 빼고 땅을 구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재앙이었다. 그때의 기억을 또다시 되살리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우남댁에게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종술과 이제 우남댁이 완장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종술이는 돈벌이를 할 때 시장 경비나 방범 이런 완장들 찬 사람들한테 단속을 당하면서 나도 이제 저런 완장을 찬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완장 찰 기회가 이제 왔으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였는데 반면에 이제 우남댁은
과거 이제 일본 헌병한테 일제시대 때 일본 헌병한테 곤욕을 치르죠. 맞기도 하고 남편은 이제 고문을 당해서 구류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완장하면 이게 나쁜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6.25 때도 그 완장과 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완장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실제 이 교과서에 실렸던 것입니다. 자, 완장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세태가 무엇인지 이 소설이 발표된 1980년대 시대상을 바탕으로 파악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완장은 곧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의미하고 이렇게 권력을 얻게 된 이 사람들은 타인을 억압하는 이제 폭력성을 지니게 되죠. 또 완장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사람도 권력을 얻어 남들과 다르게 또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면서 더 강한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자, 이 작가가 이를 통해서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의미가 남용이 가져온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이제 작은 권력을 대리인에게 나눠주고 은밀하게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상층 권력자들의 횡포를 비판하기도 할 테고, 일제강점기부터 당대인 군부 독재 시기까지 계속되는 부조리한 권력과 과도한 권력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살펴보면 소설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셨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